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 아직 잠이 덜 깬 채 신문을 펼쳤다고 상상해 보세요. 조용히 지나칠 수도 있는 머리기사 하나가 실은 천둥처럼 울려 퍼져야 마땅한 내용일 때 말이죠. 미국 달러가 불과 6개월 만에 가치의 10% 이상을 잃었다. 반세기 만에 가장 큰 하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통계로 위장된 지각 변동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연초에 1000달러를 보관해 두었다면 지금은 890달러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도 100달러 이상이 눈앞에서 그냥 사라진 겁니다. 허리케인도 없었습니다. 세계 대전도 없었고 은행들이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과 함께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로요. 사람들이 이 하락을 무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달러를 자연의 법칙처럼 신뢰하도록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거기 있을 것처럼 안정적이고 흔들림 없는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달러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었죠. 달러는 명령하고 규칙을 정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화폐였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제 그 약속이 서서히 깨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큰 소리 없이, 비명도 없이, 다만 바닥 아래로 퍼지는 가느다란 균열처럼 말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 발밑에서요. 사실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한 시대의 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끝은 언제나 천천히 시작됩니다. 의심으로 시작되고 무대 뒤에서 이루어진 결정들로 진행되며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사에는 기록될 움직임들로 굴러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것은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스스로의 약속조차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시스템의 피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달러는 예전에도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이렇게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전략이 아닌 충돌에 기반한 무역 정책, 내일이 보장된 것처럼 마구 지출하는 정부, 소리 없이 무너지는 국제적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건 모든 게 통제되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발밑의 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1973년 세계는 금 본위제의 종말을 지켜보았습니다. 미국은 브레튼 우즈 체제를 떠났고 하나의 경제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미국의 리더십은 끝났다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 경제는 재창조되었고 달러는 살아남았으며 세계는 여전히 달러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건 오래된 제도가 아니라 그 제도가 되었다고 믿은 신뢰입니다. 솔직해집시다. 미국이 정점에서 내려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계 기축 통화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 기능이 아닙니다. 권력의 상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왕좌죠. 다른 나라들은 생산해야 할 때 자신들은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특권. 하지만 이 왕좌는 지금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이미 그 방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의 달러 하락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는 그 이면에 훨씬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경제의 기초가 부식되고 있다는 신호,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려 하지 않죠. 왜냐하면 신뢰의 붕괴는 속삭임처럼 퍼지는 전염병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만 귀 기울여도 의심은 번져나가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여기 진짜 비극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은퇴 계획을 짜고 투자 전략을 세우고 미래의 저축을 설계하죠. 모두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환상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달러는 안전한 피난처, 파도 속의 바위처럼 믿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바위에 금이 가 있다면요? 작은 흔들림에도 산산조각 난다면요? 아무도 소리내어 묻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은 이겁니다.
달러가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돈을 빌릴 때 더는 저렴하게 빌릴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정, 번영, 통제라는 꿈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변화가 불꽃놀이처럼 화려하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날이나 공식적인 선언도 없습니다. 신뢰의 붕괴는 점진적입니다. 무시된 통계에서 시작됩니다. 하찮아 보이는 헤드라인에서 시작됩니다. 억만장자들이 조용히 자산을 이동시키고 외국 정부들이 달러에 반하는 내기를 시작할 때 대중이 그것을 자각할 즈음이면 이미 너무 늦었을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시달리며 퇴근하던 수많은 사람들,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자녀들 걱정, 공공병원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병든 부모를 돌보며 기본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연금 계획을 계산하던 바로 그때, 겉으론 조용했지만 지하에서 거대한 일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약속을 해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설도 아니었고 탱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도였습니다. 올해 4월 베이징은 미국 국채 82억 달러 어치를 처분했습니다. 일반 시민에게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거래였습니다. 경보도 울리지 않았고 뉴스 속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복도, 국제펀드의 비밀스러운 회의 속에서는 긴장감 어린 냄새가 퍼졌습니다. 마치 오랜 동료가 말없이 고개를 돌리며 이렇게 말한 듯 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실수는 우리가 감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 결정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10년 넘게 이어져 온 전략의 정점일 뿐입니다. 2012년부터 중국은 미국 국채에 대한 의존을 점차 줄여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국은 미국 국채를 무려 1조 3천억 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7,570억 달러 수준으로 무려 44% 감소했습니다. 6천억 달러 이상이 증발한 셈이지만 그것은 손실이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이 동맹은 끝났습니다. 공식적인 이혼 선언 없이 이뤄진 결별이었습니다. 빠듯한 예산 속에 사는 사람들, 30대부터 65세 사이, 자기 건강도 챙기며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을 돕는 사람들에겐 이런 소식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금융 피라미드의 꼭대기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여러분이 쌓아온 모든 기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연금 수익, 마트에서 사는 식료품의 가격, 동네 주유소의 기름값, 불안정성은 추상적인 유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체된 공과금에서, 실직에 대한 두려움에서, 7년 전에 시작한 주택대출 이자의 갑작스러운 상승에서 나타납니다. 54세의 한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수십 년을 일한 끝에 동네의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있는 돈을 모두 투자했고 천천히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안정이라는 꿈을 꾸기 시작한 그때 우유값이 오르고 임대료가 치솟고 재료비가 폭등했습니다. 그녀가 회계사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 불안정하냐고 물었을 때 그는 체념한 듯한 미소로 이렇게 말했죠. 달러 때문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달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달러의 하락 이면에 있는 것, 전 세계적 신뢰의 붕괴가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무너지고 있는 건 작은 자영업자, 은퇴자, 싱글 아버지, 빚에 시달리는 교사, 그리고 미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세대 전체의 미래입니다. 중국은 중요한 진실 하나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것은 그들의 부채를 사주는 이들이라는 사실. 모든 국채 뒤에는 상환의 약속이 있고 그것은 신뢰의 표시이자 정부가 작동하기 위한 사전 동의입니다. 군대, 도로, 복지 프로그램 모두 외국 자금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것을 더는 사지 않기로 했을 때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나라조차 관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는 믿지 않겠다. 이러한 움직임을 목격하면서도 주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친구들은 여전히 선거 이야기, 축구, 마트 세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세계 최대 경제 파트너 중 하나가 미국이라는 배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있다면
아마 그것이 지금 많은 이들이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고 느끼는 이유일 겁니다. 단순히 빚, 교통체증, 나쁜 뉴스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직감,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명확히 말해주지 않는다는 느낌. 하지만 그 변화는 숫자의 행동의 결정에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내리는 선택 속에요. 중국은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매각할 때 단순히 자국 경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체스판을 재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이 판이 얼마나 거대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다면 그 다음은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국가 기능 자체의 마비일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약속된 말들이 더는 실제 가치를 갖지 않게 되는 날, 세계가 더는 단 하나의 수도를 중심으로 돌지 않게 되는 순간, 그때 비로소 새로운 질서가 재편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시진핑 같은 인물을 그런 결단으로 이끈 것은 무엇일까요? 도널드 트럼프는 왜 계속해서 동맹을 소모하고 시장을 흔드는 전략을 고수할까요? 그들은 젊은 시절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어떤 트라우마, 어떤 야망, 어떤 모순이 오늘의 그들을 만들었을까요? 오늘날의 지정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뉴스 너머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인물들의 삶과 선택 속으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대통령들의 전기를 담은 특별 전자책이 제공하는 통찰입니다. 깊이 있고 체계적이며 도전적인 이 읽을거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의미 있었다면, 차가운 헤드라인 뒤의 진실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러한 콘텐츠가 계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이야말로 현실을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7조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너무나도 거대한 숫자라 이제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지도 못합니다. 미국 정치의 배경음처럼 늘 흐르는 소음이 되어버렸고 모두가 그것을 무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거의 눈치채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쁜 건 이 증가가 구조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저 나라가 숨을 쉬기 위해서입니다. 연금을 지급하고 공무원 급여를 예금하며 군 병원과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가 조달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금이 아니라 멈추지 않기 위해 필요한 연료일 뿐입니다. 미국 국채는 역사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서명한 종이 한 장, 그 종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의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서 나중에 갚겠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신뢰할 수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종이처럼 인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이런 국채를 살 때 단순히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미국 정부를 재정적으로 떠받치는 것입니다. 미군, 도로망, 국내외 정책 모두를 말이죠. 이건 암묵적인 계약입니다. 미국은 지배하고 다른 나라는 그 대가를 사주는 것. 하지만 그 계약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스템의 논리는 단순하지만 냉혹합니다. 구매자가 사라지면 미국은 단 두 가지 선택지만 남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를 올려서 국채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의 부채 자체가 더 비싸지게 됩니다. 즉, 더 많은 돈을 써야 빚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을 더 찍어내는 것. 하지만 이는 화폐 가치를 훼손하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며 소비자의 신뢰를 파괴합니다. 이 두 선택 모두 빛 하나 없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이런 딜레마는 지역적 위기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미국 일대, 그 여파는 전 세계에 미칩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미국 국채의 안정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반이 흔들리면 그 충격은
워싱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유럽,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의 중앙은행들, 대형 투자기관, 연금펀드, 국채를 대량 보유한 정부들 모두가 입장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미국 부채의 구매자가 사라진다면 미국은 정말로 멈출 수 있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공무원 급여가 동결되고 인프라 프로젝트가 취소되며 복지 혜택이 삭감되고 계약이 일방적으로 중단됩니다. 국가의 기능이 슬로모션으로 멈춰가는 현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주요 기관들의 시나리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아직도 모르는 핵심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 위기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의 은행들과 정부들이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디폴트, 채무불이행은 한때 과장된 공포로 취급됐지만 이제는 주요 금융기관들의 계산표에 포함된 리스크입니다. 선언되지 않은 디폴트, 구조적 채무불이행, 즉 미국이 더 이상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는 순간 지급 시점을 미루고 채무를 재협상하고 지출을 연기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 그간 재정 책임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고 채무 연체한 국가들의 제재를 가했던 그 미국이 이제는 그 약을 스스로 삼킬 차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온다면 누가 대비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일반 시민입니다. 56세의 여성, 수십 년간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은퇴 이후의 안정만을 바라보던 그녀, 63세의 남성, 보수적인 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 그리고 국채를 안전하다고 믿고 자신의 연금 일부를 투자했던 그 교사.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기둥이 조용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소란도 없고 뉴스 헤드라인도 없이 숫자의 차가움과 대답 없는 현실 속에서. 하지만 이 문제가 단지 경제적인 것뿐일까요? 사실 이 위기는 단순한 빚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도덕적 균열을 보여줍니다. 한때 세계를 향해 자신들의 신뢰, 계약, 제도를 믿으라고 가르치던 나라. 이제는 오만함, 권력의 남용, 피할 수 없는 현실의 유해 앞에서 스스로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위험한 건 부채 그 자체가 아니라 미국 내부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마주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연 위험 있는 연설을 반복하는 것이 진짜 적자와 마주하는 것보다 더 쉬워진 걸까요? 정치적으로는 감세와 개혁이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현실적인 대책은 한 줄도 제시하지 않는 구조가 당연해진 걸까요? 하지만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호는 이미 보입니다. 찾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무대 뒤에서 미묘한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끼리의 비밀회의, 달러를 배제한 현지 통화 기반의 새로운 양자 협약, 작은 나라들이 미국 국채 대신 금, 인프라, 기술 같은 실물 자산으로 외환 보유고를 전환하는 모습, 그리고 이 모든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대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금융 세계가 설계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그 중심이 아닌 세계. 지난 3년 동안 중국은 금을 마치 새 토대를 짓듯이 한 줌 한 줌 조심스럽고 집요하게 사들였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만 2,300톤 이상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 데이터는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불편한 질문들이 시작됩니다. 왜 중국 인민은행은 그렇게 철저하고 집요하게 금을 축적하고 있는 걸까요? 이자도 없고 CEO도 없으며 어떤 위원회에도 좌우되지 않는 이 금속이 오늘날 세계가 잊어버린 어떤 가치를 다시 제시하고 있는 걸까요? 그 대답은 아주 단순한 진실에 있습니다. 어떤 국가의 대통령령이나 중앙은행의 조급한 결정으로 바꿀 수 없는 것. 금은 누구의 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선거 결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동결되지도 않고 비밀 회의에서 조작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산이나 거짓 약속으로 그 가치를 잃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금은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그것이 중요한 걸까요? 세상은 이제 너무 오래 외면해왔던 딜레마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신뢰라는 것을 마치 무한한 자원처럼 다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여파는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균열처럼 점진적으로 퍼집니다. 불이 켜진 건물, 사람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이지만 그 바닥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민한 자들만이 그 변화를 감지합니다. 중국은 그 사실을 감지했고 움직였습니다. 달러가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제 금융 시스템이 일부 세력의 무기가 되는 것도 지켜봤습니다. 제재, 봉쇄, 위협, 베이징은 이 모든 것을 분노가 아닌 계산으로 지켜봤습니다. 항의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하나하나 매입한 금괴는 자립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 자립은 수사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무게로 증명됩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건 중국만이 아닙니다. 세상도 서서히 이 언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금은 더 이상 상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다보스에서의 그 어떤 연설보다도 이 변화가 지금의 현실을 더 정확히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60세의 한 부부, 40년간 성실히 일했고 아이를 키우고 집을 갚고 절약하며 평온한 은퇴를 꿈꿨던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화폐 가치의 하락, 요동치는 금리, 감당 불가능한 재정 적자, 혼란스러운 세금 전쟁 등의 뉴스 속에서 이 부부는 묻습니다. 대체 지금 무엇이 안전한가? 중국의 움직임은 명확한 대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를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본능적인 욕망, 즉 중요한 것을 인간의 실수와 제도적 허영, 지켜지지 않는 약속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물론 여전히 비웃는 이들도 있습니다. 금은 구식이다. 미래는 알고리즘 디지털 화폐 최신 기술 속에 있다. 하지만 그런 이들은 답하지 못합니다. 왜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지, 왜 금융위기 시 시장이 항상 금속으로 몰려드는지, 왜 정치 시스템이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조작할 수 없는 것을 찾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금이라는 선택은 특정한 사고방식을 드러냅니다. 실수를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기대하지 않는 마인드, 우연에 기대지 않고 역사적 불균형을 선거주기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 정신, 계획을 몇 달이 아닌 수십 년 단위로 세우는 사람들, 폭풍이 오기 전에 움직이는 자들. 이러한 태도는 보통 시끄러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좋든 나쁘든 장기 계획을 실행할 시간과 집중력을 가진 체제에서 등장하곤 하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많은 이들이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순이 드러납니다. 서방 세계가 내부 분열과 공허한 약속에 허덕일 때 중국은 완전히 다른 방식의 권력을 쌓고 있다는 점, 군사력이나 이념적 선전이 아닌 통제력을 바탕으로 한 권력, 자신의 미래에 대한 통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거부할지에 대한 주권. 상상해보세요. 62세의 노련한 투자자, 3명의 자녀는 이미 성인이 되었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아래 해 뜨기 전 독서를 마치는 규칙적인 삶. 수십 년간 그는 언제나 자신의 직감을 신뢰했지만 데이터 위에서만 행동했습니다. 90년대엔 부동산 펀드의 가치 상승에 베팅했고 2008년 금융위기 한 달 전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천재는 아니지만 주의 깊은 관찰자. 그리고 바로 그 예리함 덕분에 그는 2025년 2월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자산을 조용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대재앙을 미리 안 것도 아닙니다. 단지 너무 안정적으로 보이는 숫자들 속에 이상함이 있었던 것. 너무 침착해 보이려 애쓰는 펀드 회의의 분위기. 살아보면 압니다. 모두가 괜찮은 척할 때야말로 진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그는 예외적인 인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부자, 자산 관리자들, 재정 고문들, 기술업계의 억만장자들까지 모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위기처럼 그저 자산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상품이 아닌
국가를 바꾼 것입니다. 패러다임을, 동맹을 바꾼 것입니다. 이 변화의 의미를 과장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모델로 가장 큰 이익을 얻었던 이들이 그것을 떠난다면 그들이 본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대중은 아직 모르는 무엇을 그들은 본 걸까요? 2025년 6월 첫째 주, 미국 금융시장에서 무려 90억 달러의 자금이 이탈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명백한 메시지입니다. 이 정도의 손실은 단순한 비관론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한 산업의 포기가 아니라 하나의 신념에 대한 철회. 그들이 가져간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산, 신뢰. 그 자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항상 위험을 먼저 감지하던 사람들의 돈은 일본, 유럽, 아시아 펀드, 덜 화려하지만 더 예측 가능한 자산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은 완벽하지 않지만 미국이 이제는 제공하지 못하는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제도적 안정성,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 공동 책임에 대한 문화, 이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자금 유출 그 자체가 아니라 누가 떠나고 있는가입니다. 위험 추구형 펀드나 투기꾼이 아닙니다. 자선 재단들, 세습 자산가들, 수십 년간 미국만이 돈이 평안히 잠드는 곳이라고 믿어온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잠은 끝났습니다. 58세의 여성, 퇴직한 임원,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한 푼 두 푼 모아 플로리다의 작은 아파트를 투자용으로 샀습니다. 2020년 그녀는 그 선택이 가장 안전한 결정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 줄어드는 연금 펀드, 점점 말을 아끼는 전문가들을 보며 그녀는 묻습니다. 내가 지은 이 기반이 아직 존재하긴 하는 걸까? 이 질문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집단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여전히 낙관의 포장이 있지만 실제 안에서는 거대한 자금의 이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닌 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리적 이동, 이념적 이동, 정서적 이동. 수십 년간 정체의 대명사였던 일본이 이제는 자본의 피난처로 떠오릅니다. 눈부셔서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조용한 세제 개혁, 느리지만 기본을 흔들지 않는 정치 문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관료주의와 내부 갈등이 있지만 청정 에너지, 인프라, 국방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빠른 수익은 보장하지 않더라도 방향성과 프로젝트,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의 이주는 항의가 아니라 적응입니다. 그리고 여기 강력한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위험을 옹호하던 자들이 이제는 안전을 좇고 있다는 사실. 미국의 역동성이 최고라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심의 영역으로 피신하고 있습니다. 유럽 규제를 비웃던 이들이 이제는 독일 기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마치 나침반이 완전히 회전했는데도 아무도 그 방향이 바뀌었다고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단지 두려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뒤늦은 깨달음일까요? 힘은 장소가 아니라 형태부터 바뀐다는 인식 말입니다. 이 흐름 속엔 인간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프에도 보고서에도 담기지 않는 감각, 느낌, 직감, 복부에 남는 묵직한 확신, 붕괴의 공포뿐만 아니라 어떤 일관성에 대한 그리움. 당신이 투자한 것이 권력자의 기분이나 선거의 편의성으로 갑자기 증발하지 않으리라는 안도감. 그렇다면 이 혼란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도널드 트럼프. 그의 불안정한 수사와 즉흥적인 결정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협정과 관행을 단번에 깨뜨렸습니다. 대신 줄 수 있는 대안은 없었습니다. 시진핑. 그의 강직한 규율은 단지 대응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장기적 전략을 다시 그리는 수준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우리가 좋아하든 아니든 지금 세계의 형태를 바꾸는 인물입니다. 그들의 인생, 그들의 정치적 선택, 그 내면의 동기는 어떤 경제 지표나 조사보다 세계의 방향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물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독점 전자책을 제작했습니다. 각 대통령의 깊이 있는 전기, 그들의 젊은 시절,
내면의 모순, 숨겨진 야망과 전략을 통해 현실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 전자책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는 외부에서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펜을 쥐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토론이라는 이름의 쇼 프로그램 속에서 싸움을 벌이고 잘 차려입은 경제학자들은 실현되지도 않을 예측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지금 진짜 중요한 건 다음 선거나 금리 조정이 아닙니다. 미국이 세계 신뢰의 중심지라는 그 믿음 자체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믿음이 더 이상 사실이 아니라면 프랑크푸르트의 은행 회의실, 도쿄의 긴급 회의, 취리히의 조용한 투자자 미팅, 그 이면에서 하나의 불편한 공감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시스템에 대한 무조건적 의존의 시대는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변화의 반응은 불같은 연설도 국기 흔드는 행진도 아닙니다. 이미 돈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치냐 경제냐를 놓고 여전히 말싸움을 벌이는 사이에 자본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5년 한 해에만 무려 1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미국을 떠나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그 숫자는 상징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육감으로 느껴질 만큼 생생한 현실. 그리고 그 안에는 대다수가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젠 공포에도 방향이 생겼다. 그런데 왜 하필 유럽일까요? 끝없는 교착 상태, 이민 위기, 분열된 의회를 가진 유럽. 바로 그 경직성 안에서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안정성을 봅니다. 예측 가능성, 한계, 일관성. 혼란의 시대에선 그것이 금보다 귀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글로벌 펀드들은 마치 세일 중인 물건처럼 독일 기업 주식을 사들이고 프랑스의 에너지 부문엔 장기 투자자가 돌아왔으며 이탈리아의 친환경 기술 산업은 양자협정의 인센티브 덕분에 활기를 되찾고 한때 관광에만 의존하던 스페인 부동산 시장마저 이제는 기관 자산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늙은 대륙이라 불리던 유럽이 이제는 방안의 어른이 된 듯합니다. 주름과 상처는 있지만 모두가 공황에 빠질 때 차분함을 유지할 줄 아는 존재. 그리고 일본은 단 한 달 2025년 4월에만 45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일본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숫자만 보면 별 감흥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을 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평생 미국 증시에 충성했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아무런 환상 없이 일본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는 사람들의 냉정한 손길,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명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신뢰는 오랜 훈련으로 쌓이지만 고집 하나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권력은 꼭 힘으로 뺏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도 붙잡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잔인한 데이터는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아직 미국 증시에 자금을 넣고 있는 동안 정작 미국 국민들이 먼저 떠나고 있다는 사실. 늘 미국 경제의 천개였던 이들이 이제는 가장 먼저 다른 길로 갑니다. 주식을 팔고 외화를 사들이고 외국 여권을 구매하며 유럽 펀드에 투자합니다. 마치 발밑이 미끄러지는 걸 알면서도 소란을 피우지 않는 사람들처럼. 단 일주일 만에 미국 국채에서 유출된 자금은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투기가 아닙니다. 수년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전제, 미국은 세계의 닻이다라는 그 믿음이 이제는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제 이건 공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별의 문제입니다. 전환, 강제된 재구성, 그리고 이 변화가 위험한 만큼이나 매혹적인 이유는 다음 중심이 어디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탱되지 않는 우위의 폐허 앞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길은 존재합니다. 그 길은 되돌아감이 아니라 건너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 총이나 숫자로는 잴 수 없는 용기, 의식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더 이상 하나의 의지주의를 돌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지구는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 신뢰는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쌓아가는 것이라는 자각. 오랫동안 미국은 하나의 환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명성은 영원할 것이고 리더십은 타고난 권리라는 믿음. 하지만 방치 속에서 살아남는 위험은 없습니다. 동맹도, 평판도, 상징도 예외는 아닙니다. 타인을 무시한 위대함은 결국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힘은 경계를 인식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 한계를 이해하는 것에서. 복원은 이제 선택지가 아닙니다. 찬가나 불꽃놀이로 영향력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선언이나 허세로 존중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선택. 중심이 아니라 한 부분으로 자신을 재위치시키는 선택. 지배 없이 기여하는 방법을 찾는 선택. 다른 강대국들과 다른 목소리들과 다른 현실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선택. 그리고 마침내 받아들여야 할 진실. 더 이상 등대는 아닐지라도 다른 빛들과 함께하는 하나의 빛이 될 수는 있다는 것. 어쩌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교훈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국도 결국 겸손을 다시 배워야 한다는 사실. 듣고 생각하고 다시 평가하는 것. 왜냐하면 몰락은 시장의 붕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듣기 싫은 목소리를 외면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자기 비판이 금기시되고 자존심이 방패가 될 때, 그때부터 침묵은 균열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희미한 이성의 숨결이 남아있다면, 역사적 감각이 단 한 줄기라도 살아있다면 시간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닫힌 문을 여는 시간, 침묵을 경청으로 바꾸는 시간,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그 일부로 다시 존재하는 시간. 여기까지 함께 읽으셨다면 당신 안에도 어떤 질문, 어떤 불편함이 자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답만을 반복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피상적인 해석에 저항하는 내면의 불씨. 바로 그 이유로 이 공간이 존재합니다. 도발하기 위해, 시야를 넓히기 위해, 생각을 함께 나누기 위해. 그러니 구독해주세요. 공유해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참여는 이 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이 영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계속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